안녕하십니까. 더배우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1차 시와 2차 시를 해서 심리 측정에 관한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교재 위치가 230페이지에 있는 챕터 3의 심리 검사의 분류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검사의 분류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 내용이 사실 좀 평이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반드시 쉽든 어렵든 한두 문제를 항상 나온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심리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분류가 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또 분류했을 때 그 비교되는 검사지의 어떤 특징, 차이점, 이런 것들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또는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기본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반드시 알아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수행검사냐, 퍼포먼스형이냐, 아니면 무슨 지필검사냐, 또는 집단으로 하는 집단형이냐, 또는 개인검사형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예를 들면 객관적 검사냐, 주관적 검사냐, 또는 투사적 검사냐, 자기보고식, 셀프 리포팅 형식의 검사지냐,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내용에 따른 분류 또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심리검사의 분류 중에 보면은 바로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항상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죠. 크게 나눠서 우리가 정서적이냐, 우리 보통 이렇게 정의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정의적이라고 하기도, 정서적 검사냐, 정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능력 검사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지 검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 검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 한번 볼게요. 그 분류에 보면 이제 인지적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검사는 능력에 관한 검사이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극대 최대한의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또는 정답을 맞추는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는, 탐색하는 그런 검사지가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지능 검사라든가 또는 적성 검사라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학업 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성취도 검사 같은 게 해당되겠지요. 그 다음에 정서적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심리적 구성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격, 흥미, 선호도, 태도,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치관 검사까지 포함을 해서 예에 나와 있는 그런 중분류에 나와 있는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 가운데 있는 그러했을 때의 정서적 검사와 인지적 검사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그냥 대표적인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웩슬러 성인용 검사, 아주 과거로 가게 되면 빈의 스탠포드 검사지의 그러니까 스탠포드 앤 빈의 검사지의 IQ 검사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고요. 적성 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ATB, 제너럴 aptitude test battery라고 해서 총집 개념의 적성 검사,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검사로 가서 성격 검사,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CPI나 MMPI나 애니어그램이나 또는 MBTI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흥미 검사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직업 선호도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도 검사, 가치관 검사 이런 것들이 정서적 검사에 속한다. 시험에는 바로 오른쪽 칸에 있는 특징에서 잘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정서적 검사와 인지적 검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예를 들면 책이랑 이게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정서적 검사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인지 검사는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최대로 극대로 뭔가를 수행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그러나 이런 정서적 검사는 시간 제한이 별로 없어요. 시간 제한이 별로 없으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답변하라, 충실히 하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인지검사는 뭐죠? 정답을 맞춰라, 정확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둘 사이에 어떤 극명한 대립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와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목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검사지 또는 어떤 평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평가로 갈 것이냐 상대평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31페이지 교재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규준 참조검사와 중거 참조가 있습니다. 제가 판서보다는 교재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나중에 뭐 규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만은 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대적 의미 또는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게끔 보여지는 그런 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절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수가 예를 들면 70점인데 이 77점이라고 하는 이 점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70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우수한 거냐 또는 열등한 거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검사죠.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는 피검사자를 서열화해서 등수를 매긴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뭔가 대부분의 시험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에서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이런 걸 정할 때는 서열화하는 규준 참조 검사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중거 참조 검사는 말 그대로 절대 평가입니다.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도달한 사람들끼리는 서열이 없는 거죠. 그냥 다 합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국가 자격증 시험에 우리 뭐 청소년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면 61점 맞은 사람이나 100점 맞은 사람이나 동일한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판단해서 같이 합격자로 인정하는 거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거 참조검사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나면 그 밑으로 예를 들면 규준 참조검사는 뭘 중요하고 중거 참조검사는 뭘 중시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일단 문항의 난이도 범위에서 다양한 수준을 제시합니다. 서열화시키는. 그래서 규준 참조검사는 1등부터 등수가 딱 나란히 이제 줄을 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거 참조 검사는 일정한 수준 점수 이상만 되면, 절대 점수만 넘었으면 다 통과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검사의 양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지가 잘 만들어지느냐 또는 이 검사지가 적정하냐 이런 걸 했을 때 규준 참조 검사는 신뢰도를 강조하고 중거 참조 검사는 타당도를 강조한다. 이거 별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신뢰도를 강조하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이제 경중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준 참조는 신뢰도, 그 다음에 중거 참조 검사는 타당도를 좀 더 강조한다. 그 다음에 또 빈도 분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뭐 통계학을 보면 뭐 표준 분포, 정기 분포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빈도 분포에 따르면 정규 분포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열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정규 분포 모양, 이렇게 이쁜 모양 있잖아요, 그죠? 한라산 모양으로 이쁘게 생긴 것, 그러한 정규 분포의 모양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중거 참조 검사는 부적으로 편포된 분포입니다. 그래서 산이 약간 찌그러져 있는 그러한 분포를 빈도 분포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목적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뭐 232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런 차이점, 뭐 그 정도가 있다. 그럼 속도 검사냐 아니면 역량 검사냐. 우리 일반적으로 뭐 스피드 검사가 있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끝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량 검사, 파워 검사라 그러는 건데,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그 문제를 풀어내므로써 그 사람의 어떤 일정 수준을 우리 인정해주는 이러한 역량검사도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 나오는 심리검사의 유형별 활용실제라고 해서,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심리검사 또는
측정 도구라 하는 것이 어디에 쓰였냐 실제적으로. 그래서 학교 장면이라든가 또는 뭐 진로 문제, 또 시험 문제, 진로 설계 문제에서 많이 쓰일 것이고, 또한 임상 장면에서 병원에서 어떤 뭐 진단을 할 때 기질 이상이라든가 성격 결함이라든가 또는 뭐 경계성 장애를 우리가 진단할 때 쓰이는 그러한 매우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검사들은 또 병원에서 쓰일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뭐 뇌 손상이라든가 뭐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노동력의 상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적 능력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이런 데 쓰일 것이며, 또한 우리 이제 청소년 상담사들이 많이 하는 아동이나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의 발달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쓰인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넘어갑니다. 233페이지. 그럼 이러한 심리검사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통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검사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표준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단 우리가 검사지는 우리 앞에서 봤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검사지인데, 이렇게 되려면 검사지는 표준화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교재 첫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일관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 향상학습에 보면 표준화의 정의는 검사의 실시 및 채점에서의 일관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사용하더라도 검사의 실시와 채점 그리고 결과의 해석이 동일하도록 모든 절차와 방법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검사를 우리는 표준화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사지 보면 앞부분에 뭐 규준을 소개한다든가 어떻게 제작됐다든가 하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채점을 할 거다. 이런 걸 다 하나의 매뉴얼화되어 있는 이런 검사지를 우리는 표준화된 검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 뭐 종류라든가 표준화 검사의 특징, 이것은 평이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읽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심리검사제 개발 과정입니다. 개발 과정인데요. 제작 과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교재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 검사의 목적이나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검사지가 제작되는 목적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피검자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검사지를 제작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을 제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배 이상의 문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문항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세 번째 나오는 바로 예비 검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뭐 파일럿 검사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파일럿 검사. 파일럿 실험 같은 경우도 파일럿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본 검사지를 최종적으로 만들기 전에 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문항지를 한번 시험적으로 예비 검사해 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럿 테스트 또는 파일럿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거칠 내용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문항 분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순서를 잡아서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234페이지 밑에 보면 기출 정리해 보면 심리검사의 제작 순서, 그렇게 해서 검사 내용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로 우리가 알는 게 뭐냐, 성격이냐, 흥미냐, 무슨 학업 성취도냐, 아니면 뭐 가치관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뭐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검사할 건데, 문항으로 할 것이냐, 또는 뭐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할 것이냐, 오지선다형으로 할 것이냐, 척도를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고요. 그럼 문항으로 했을 때 문항은 몇 문항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검사, 파일럿 테스트라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게 됩니다. 뭐 뒤에 가서 또 신뢰도, 타당도 아주 복잡한 문제를 또 다루게 될 터인데, 요런 게 순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만 두시고요. 235페이지 보게 되면 이거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심리검사지 제작을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따지고 보면 뭐 23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이 5단계만 알고 계셔도 얼추 비슷하니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놓어 볼게요. 일단 규준참조검사의 개발 과정입니다. 규준참조검사라고 했으니까 뭐죠? 상대적 평가,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검사지를 만들 때 가설, 개념, 영역을 규정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뭐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해야겠죠. 조작 측정이라는 것을. 그런 거 하면서 문항을 표집을 하고 또 사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측정 도구에 실현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문항의 변별도라든가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규준을 개발해서 제작하는 것까지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부분별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규준입니다. 규준. 자, 규준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런 겁니다. 그 235페이지 교재 가운데 보면 방가로 이번에 규준 개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규준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규준 개발의 필요성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 점수는 상대적인 것이며 상대적 점수 해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규준이다. 영어로 nor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norm이라고 하는 게 있어줘야 됩니다.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 보잖아요. 엄마 나 학교에서 수학시험 90점 받았어. 100점 만점에. 잘한 것 같죠? 100점 만점에 90점이니까 수학 점수 얼핏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100점이 기준이라면 모르겠는데 그죠? 하여튼 아이가 받아온 90점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점수예요. 원점수. 그런데 아이가 수학 점수 100점 만점에 90점 받아온 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 뒤를 탁 뒤집어 보니까 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5점이에요. 그러면 자녀분이 수학 잘한 겁니까? 상대적으로 갑자기 점수가 확 떨어지죠. 바로 이런 겁니다. 90점을 받아온 이 원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반평균과 같은 이러한 또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35페이지 잘 마지막에 양가로 5분에 보면 이런 말로 정리가 합니다. 원점수를 어떤 상대적 측정치로 변환을 해서 이 원점수를 상대적 점수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대표 집단 내에 수치가 차지하는 위치를 쉽게 파악을 해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것을 파악을 하고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규준이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236페이지입니다. 기출정리 한번 볼까요? 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원점수와 규준점수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놨는데요. 참조를 꼭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제일 밑에 그 기출문제 기출 정리에 양가로 5분에 보면 그 샘플링 표집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규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표집을 해서 그 표집한 그 표집 집단호를 가지고서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집을 랜덤하게 무순화해서 했느냐 또는 전집 요소, 전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단이죠. 전체 집단에서 동일한 확률로 추출을 한 거냐 또는 표집 도중에 전집 전체 집단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중간에 변화가 있어버리면 표집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전제를 알고 있다. 그리고 6분에 보면 마지막에 규준의 자료 분포와 전집의 자료 분포가 유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규준 참조 검사 같은 경우는 뭐죠? 정규 분포 모양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 다 샘플이나 전집이나 이러한 정규 분포 모양을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바로 표집의 대표성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리검사의 기본 요건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야말로 완성된 우리가 검사지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 조금 종류가 좀 복잡하고 조금 뭐 내용이 막 혼란스러운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의 의미는 자 여러분 제가 읽을 때 따라와 주세요. 밑에서 2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어떤과 관계없이 검사 점수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 줄자 끄세요. 심리검사지에 있어서 신뢰도는 일관성입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누구 하나 언제 하나 어디서 하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검사지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일단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또한 검사실의 환경, 지시 내용, 수검자가 받는 시기, 건강 상태, 시간 제한 등등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죠? 일관된 결과치를 보여주는 것이 신뢰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신뢰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에 넘기시면 동형검사 신뢰도, 그 다음에 238페이지 가운데 보면 반분 신뢰도, 또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 채점자 신뢰도,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뢰도의 종류라고 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고, 또 시험도 이 5개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뭐 지문에서 설명하는 이 신뢰도는 어떤 신뢰도를 설명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문제 내기도 하고, 또 내용을 쭉 쓰고 난 다음에 다음 중 뭐 예를 들면 그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대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또는 뭐 검사, 재검사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37페이지에 부터 시작되는 신뢰도의 종류 5가지를 가지고 좀 상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